저는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동네에서 작은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부모님 덕분에 고깃집까지 차리게 되었네요. 부모님이 하시던 정육점도 예전에는 곧 잘 되었던 것 같은데 대형 마트들이 생기고 경쟁력에서 밀려나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정말 하루 매출을 걱정할 정도로 가게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예전에 가게가 잘 되었을 적에도 여유 없이 살던 형편이었는데 근래에는 정말 하루하루 문 닫을 걱정을 해야 할 만큼 어려운 형편이었죠. 요즘에는 다들 마트에서 사지 누가 작은 정육점에 오려고 하나요? 그래도 부모님은 여태 해오신 일이 있으시니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도 두려워하셨고 가게 문을 닫을 생각도 하지 못하시고 근근히 버텨가시는 사정이셨어요.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틈틈이 부모님 가게를 도와드렸고 어려운 형편 탓에 주말에는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부모님이나 저나 다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형편은 항상 어렵고 가게 빚은 줄어드는 것 같지 않은지 늘 쪼달리는 형편에 저희 부모님은 외식 한번 하는 것도 꺼려 하셨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 용돈도 잘 챙겨드리고 싶고 선물이나 외식도 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여유 부리는 걸 어려워하시는 저희 부모님은 마음 편히 딸의 효도를 받지를 못하셨죠. 하나뿐인 자식 고생만 시킨다며 제가 매달 가져다 드리는 생활비도 늘 죄인된 심정으로 받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생겨 참 행복했어요. 어렸을 적에는 제가 부모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이제는 제가 돌려드려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사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저는 별로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늘 붙어 계시면서도 싸움 한번 없으실 정도로 사이가 좋으셨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늘 저를 아껴주시며 제게 사랑을 보여주셨죠. 형편은 어렵지만 화목했던 가정 환경 덕분에 저는 힘든 일상 속에서도 늘 부모님을 생각하며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피곤해도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게 기뻤고 그러다 보니 따로 연애할 시간도 없었네요. 제가 대학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도 일밖에 모르고 지내다 보니 부끄럽지만 연애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자들이 쫓아다닐 만큼 예쁜 것도 아니다 보니 평범한 제게 길 가다 말 붙이는 사람도 하나 없었으니까요. 나이를 먹으면서 저도 우리 부모님처럼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형편도 그렇고 내 주제에 무슨 결혼인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끔찍이 생각하시는 부모님 앞에서 차마 그런 걱정을 드릴 수는 없었기에 그냥 남자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만 했었죠. 그러다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네요. 주말에 나돌아다니지도 않는 제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게 되었나 싶으시겠죠. 사실 그 사람은 저희 부모님 정육점에 고기를 납품하는 거래처의 직원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늘 나이 드신 분들이 다니셨는데 언젠가부터 제 또래의 젊은 남자가 가게를 들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람을 정군이라 부르며 살갑게 대하셨어요. 짐을 옮기느라 고생했을 그 사람에게 커피나 간식거리를 내주기도 하시고 잠시라도 쉴 수 있게 자리를 내주곤 하셨죠. 아마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첫눈에 반했던 것도 같아요. 사실 그 남자가 꽤 잘생겼었거든요. 생긴 건 몸 쓰는 일과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이쪽 일을 해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구슬땀을 흘려가며 요령 없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관심이 갔죠. 그러면서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쑥맥인 그 사람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정군이 참 괜찮은 사람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그렇게 윤호 씨에게 관심이 생겼던 저는 언젠가부터 부모님이 아닌 윤호 씨를 보러 가게를 들렸고 언젠가 말 한마디 붙여보려 늘 벼르고 있었어요. 그날도 새벽같이 고기를 실어 나르던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어쩐지 평소 같지 않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정군, 어디 아파? 식은땀을 왜 이리 많이 흘려?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요. 어머, 몸도 안 좋은데 일을 나온 거야? 아플 때는 좀 쉬지. 젊은 사랑이 왜 요령이 없어? 그러다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어차피 여기가 마지막이라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죠. 집 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자려고요. 아픈데 무슨 라면을 먹어? 집에 가면 죽이라도 끓여줄 사람 없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아니요, 그냥 대충. 아유,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골았지. 세상에, 아픈데 라면 먹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지 말고 우리 집 가서 밥 좀 먹고 가. 안 그래도 어제 닭죽 해놨거든. 하필 잘 됐네. 괜찮습니다. 제가 무슨 집에까지 가서 폐를 끼치겠어요. 그냥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닌데 이런 걸로 부담스러워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도움받은 것도 살해해야겠네. 응? 정말 괜찮은데. 그래, 그러지 말고 밥이나 먹고 가게. 아픈 사람 그대로 보내면 우리는 뭐 마음이 편하겠나? 혜연아, 우리는 가게 열어야 하니까 네가 가서 정군 밥 좀 챙겨줘라. 부모님도 아파 보이는 그 사람이 걱정이 되셨던 건지 결국 윤호 씨를 집으로 데려가 밥을 먹이라 하셨죠. 아픈데도 라면이나 끓여 먹겠다는 그 사람은 아무래도 혼자 사는 것 같았어요. 아픈데 혼자 그러면 얼마나 서럽겠나요. 인사밖에 나눠보지 않은 사이에 단둘이 있으려니 어색했지만 많이 아파 보이는 그 사람을 두고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신 차릴 새도 없이 죽을 먹은 그 사람은 제가 건넨 약을 먹고는 갑자기 쓰러지듯 잠에 들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참고 있었던 건지 이마를 짚으니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병원을 가야 할 수준 같았는데 이걸 참았다는 게 참 미련해 보이기도 했죠. 그 몸으로 운전을 할 수도 없고 몇 시간이라도 재우고 정신을 차리면 돌려보내려 했는데 윤호 씨는 반나절 가까이 미동이 없었어요.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 건 아닌가 걱정하는 때에 마침 윤호 씨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잠이 든 건가요? 죄송해요. 아직 일어나지 마요. 열이 다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픈 건 어때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봐야죠. 집에 가도 챙겨줄 사람 없다면서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쉬다가 저녁까지 먹고 가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실 집에 어머니도 계시고요. 집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윤호 씨는 어머니와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씁쓸해 보이는 그 남자의 표정에 저는 저도 모르게 말을 꺼내고 말았어요. 많이 힘들어요? 예? 사는 게 많이 힘드냐고요. 그냥 좀 지쳐 보여서요. 다들 그렇겠죠. 혜연 씨도 직장 다니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부모님이 걱정하시던데요. 저야 뭐 그래도 아플 때 챙겨줄 사람은 있으니까요. 그건 그렇겠네요. 챙겨줄 사람 없다고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큰 사람이 자기 몸은 자기가 알아서 챙겨야지. 그런 몸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글쎄요. 어머니가 저를 걱정이나 하실지. 차라리 가끔은 정말 사고라도 나서 걱정이라도 받아보고 싶네요. 아파서 그런지 약기운에 정신이 없는 건지 윤호 씨는 평소라면 절대 꺼내지 않을 만한 속내를 꺼내 보였고 저는 조금이나마 그 사람의 사정을 알 것도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서로 번호 교환도 했고 오며 가며 만날 때에도 인사보다 더 많은 안부들을 묻게 되었죠. 어느새 장난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해진 저희는 분명 서로에게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 하나 마음을 꺼내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 서로 각자의 사정과 입장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지만 윤호 씨도 한가롭게 연애를 할 만한 형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친구처럼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평소 바쁘게 지낸다는 이유로 A는커녕 친구들과 시간 한번 맞추기 어려웠던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었어요.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흔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친구 사이를 핑계로 지냈고 저는 윤호 씨의 말 못할 사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윤호 씨는 어렸을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중학생 나이에 아버지가 집을 떠나신 바람에 그 뒤로 아버지 얼굴은 보지도 못했고 지금은 얼굴도 가물가물한 정도라고 했죠.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은 이유도 있었지만 윤호 씨는 아버지에게 전하지 못한 원망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두 분이 이혼을 하신 줄도 몰랐어. 나는 방학이라서 어머니랑 외갓집에 갔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더라고. 우리가 없는 사이에 짐을 싸서 집을 나가신 거지. 그래서 그날 이후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정확한 이혼 사유를 알지는 못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이 아버지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윤호 씨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면 전남편 생각이 나시는지 늘 복잡한 감정을 내보이셨답니다. 속을 썩일 때는 지혜비 닮아서 그런다 하다가도 언젠가는 어머니 인생에는 윤호 씨밖에 없다 말씀하기도 하셨답니다. 중학생이면 아직 너무 어린 나이였을 텐데 그게 아이의 정서에 절대로 좋지 못할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머니는 이혼 후부터 부쩍 윤호 씨에게 의지를 많이 하셨고 그건 꼭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위자료나 양육비도 주지 않으셨는지 윤호 씨와 어머니는 늘 돈이 궁했고 어려운 형편에 쪼달려 갔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추억이 평생 가는 것일 텐데도 윤호 씨는 돈 때문에 남들 다 가는 수학여행 한번 가보지 못하고 혼자 일찍 철이 들어야 했습니다. 돈이 급했던 윤호 씨는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조금씩이라도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가져다 드리며 뿌듯했다 말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제 생각이 나서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윤호 씨는 저보다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야 공부머리는 별로 없었고 일찍부터 대학 갈 생각은 포기했는데 윤호 씨는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공부를 곧잘 했더라고요. 형편이 그렇다 보니 학원 한번 다니지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무료 교육 방송을 들으면서도 반에서 5등 밖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3년 내내 그런 성적을 유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사교육 격차 때문인지 1등은 못 해봤지만 늘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대학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답니다. 그때는 그냥 공부하는 게 재밌기도 했고 또 내가 꿈이 있었거든. 그러려면 대학을 가야 했는데 사실 내 주제에 과한 기대였지. 장학금을 받을 만큼은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지방 국립대 가기에는 엄마랑 떨어져야 하는 게 걱정이었어. 그런 사정 탓에 윤호 씨는 수능을 잘 보고도 대학 진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 정도면 빚을 내서라도 학교를 보냈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어쩐 일인지 윤호 씨의 대학 진학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나도 혹시나 싶어서 엄마한테 얘기를 꺼내보기는 했는데 엄마가 그거 꼭 해야겠냐 그러더라. 형편 뻔히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왜 괜히 자기를 속상하게 하냐고. 그 말이 꼭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이니 네 아빠를 닮았구나 하는 것 같아서 그 뒤로는 한 번도 부탁하거나 바라는 얘기는 못 해봤어. 제가 만나본 적 없는 윤호 씨 어머니의 성정을 다 알지 못하고 두 사람 사이의 사연을 다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에게 의지하지도 못하고 혼자 버텨내야 하는 윤호 씨가 많이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윤호 씨의 고난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진학까지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사회에 뛰어들었지만 생활이 쉽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도 비슷한 형편이었지만 윤호 씨네는 사정이 조금 달랐어요. 고등학생 때부터는 집안에 손 벌린 일 한 번 없던 윤호 씨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어머니께 가져다 드려도 늘 형편이 어려운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처럼 장사하다가 빚을 진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딱히 어디 돈을 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체 뭐 때문에 돈이 없다 그러시는지 정말 궁금했다네요.
그러다 어머니에게 수천만 원의 도박빚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겨우 이런 걸로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나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나는 정말 힘들더라고. 사실 열심히 모아서 내 힘으로 대학 갈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 엄마 어려운 사정이야 잘 알고 있으니까 생활비 정도만 도와드리고 나머지 돈은 모아서 학비에 쓰려고 했지. 그래서 몇 년 동안 겨우겨우 3천만 원을 모아놨는데 엄마가 도박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어쩌겠어. 심지어 은행빚도 아니고 무슨 사채까지 손을 댔더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은 돈은 다 엄마 주고 나는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 싶었지. 그래도 젊으니까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솔직히 엄청 화가 났지. 엄마는 자기가 잘못한 일에도 여전히 아버지 탓을 하고 있고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사는데 그 형편 뻔히 알면서 내가 갖다 준 생활비로 도박을 했구나 생각하니까 진짜 부모고 뭐고 끔찍하더라고. 근데 엄마랑 연을 끊을 수는 없었어. 아무리 쌓인 게 있고 화가 난다 해도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혼자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엄마가 너무 불쌍했거든. 도박에 손대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것도 결국 다 나랑 아버지 때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 하고 엄마한테 더 화를 낼 수도 없었어. 기껏 마음먹은 희망을 다시 포기해야 했을 때 그 좌절이 얼마나 심했을지 저는 감히 상상도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렵게 돈을 벌었고 부모님께 다 가져다 드렸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 마음을 알기에 보람이 있었고 그런 좌절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기댈 곳도 없고 희망도 없이 고생만 해야 했던 윤호 씨가 그동안 대체 무슨 생각으로 힘든 삶을 버텨왔을지 저는 차마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윤호 씨는 그렇게 모은 돈도 다 날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했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정육업계에 흘러들어왔던 거였어요. 정육기술 배워두면 큰 돈 벌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당장에도 다른 일보다는 돈을 많이 쳐주기도 하고 도축기술이 배우기 어려우니까 배워둬서 나중에 내 가게 차려도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밑에서 잡일부터 하면서 기술 배우려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지. 근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머리는 나쁘지 않아서 무슨 일이든 금방 배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몸 쓰는 일은 몇 번을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더라. 처음에는 온몸에 파스 바르고 정말 다음날 일어나기 싫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적응돼서 할만해. 덕분에 혜연이 너도 만나고 나한테는 좋은 기회였지. 그동안 고생한 사정을 실컷 얘기해 놓고는 자기는 괜찮다 웃어 보이는 그 사람이 너무 바보 같고 안타까웠습니다. 끝까지 자기 꿈은 포기한 채 어머니의 안위만 걱정하는 윤호 씨가 세상에서 둘도 없는 효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어머니는 그런 윤호 씨의 마음을 몰라주시고 아픈 자식을 신경 쓰지 못하시는지 본 적도 없는 분에게 제가 괜한 원망까지 들었습니다. 모르는 나도 이렇게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자기는 아니라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섭섭함이 쌓여 있을지 말이에요. 그런 윤호 씨의 사정을 듣게 된 저는 이상하게 윤호 씨에게 더 마음이 갔어요. 사실 나도 내 코가 석자라 더 나은 형편의 사람을 만나야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서는 앞날이 캄캄할 텐데도 끌리는 마음 앞에서는 윤호 씨의 사정도 윤호 씨의 어머니 문제도 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더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국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심에 저희는 정식으로 교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윤호 씨가 제게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네요. 이런 나라서 미안해. 내 사정이 내 형편이 이래서 혜연이 너한테 솔직한 마음을 말하지도 못했어.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불행한 내 처지가 너한테 옮아질까봐 숨기기 급급했어.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내가 당신 옆에 있어도 될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게. 우리 그냥 이렇게 서로 보듬어주면서 아껴주자.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나라고 뭐 윤호 씨한테 대단한 거 바라는 줄 알아?
나는 그냥 마음이면 좋게. 우리 이제 더는 다른 사정 고민하지 말고 우리 좋은 대로 해보자. 우리도 행복해질 권리는 있는 거잖아. 그렇게 저희는 갖가지 핑계와 사정들을 덮어두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결혼까지 꿈꾸게 되었죠. 사실 집도 구하기 어려운 형편에 결혼은 꿈만 같았지만 둘이서 열심히 살면 어떻게든 될 거라 생각하며 어두웠던 20대는 뒤로하고 앞으로 함께할 30대를 기대하기로 했습니다. 따로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하고 그렇게 저희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어요. 둘이 여태 모은 돈으로 겨우 원룸 전세를 얻었고 좁고 작은 그곳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럴싸한 결혼식이나 비싼 예물은 없었지만 저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 없어도 서로를 얻었다는 생각에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재물이야 건강만 하다면 열심히 벌어서 모으면 되는 거고 서로가 있는 한 다른 걱정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결혼 후에도 늘 시어머니가 문제셨어요. 애초에 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말씀을 아끼셨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면 은근히 정육점하는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시거나 가진 건 없는 제 처지를 비난하셨죠. 우리 윤호가 지금 그런 일 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너 같은 애를 만날 정도는 아닌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됐나 모르겠다. 아무튼 니들이 좋아서 결혼한다니 내가 할 말은 없지만 너 우리 아들한테 빌부터 살 생각 말고 사지 멀쩡할 때까지 오랫동안 일해라. 알겠지? 어머니는 혹시나 제가 당신처럼 남편에게 의지해서 지낼까 걱정이신지 돈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고 당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아들을 걱정하셔서 며느리한테 잔소리 하시나 보다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겪어본 시어머니는 자기 말고는 아들도 안중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윤호야, 엄마 병원비가 좀 필요해. 급하게 돈 좀 붙여줄래? 엄마, 보험 있잖아. 그거로 안 된대? 아니, 이건 보험이 안 되는 거라. 어머니 보험금도 남편이 내고 있었으니 웬만한 병원 진료는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쩐지 어머니는 보험이 되지 않는다며 급하게 몇십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나중에 그 병원이 성형외과였고 어머니가 미용 시술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 푼 아끼겠다고 원룸에서 아등바등 살고 아들은 이가 아파도 병원비 걱정에 치과도 못 가고 있는데 어머니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쓸까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벌인 일을 수습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건 매번 저나 제 남편의 몫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면서도 며느리가 생겨서 많이 좋으신 듯 보였어요. 이제는 돈 나올 구멍이 아들에서 며느리까지 늘어났다 생각하셨겠죠. 그런 어머니가 뻔뻔하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제가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그 사람의 어머니를 비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하는 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달리 도리가 없어서 참을 뿐이지 그럴 때마다 어머니랑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하고 제발 살려달라 애원하기도 했죠. 하지만 어머니와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사는데 너 하나 키우겠다고 내가 포기하고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렇게 고생해서 기껏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지 엄마를 모른 척 하겠다 이거야? 제 앞에서도 남편에게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걸 보면 그동안은 남편에게 얼마나 많은 악담을 하셨을까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에게 애증의 대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친어머니라서 저는 남편의 어머니이기에 사랑하고 챙기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늘 바라기만 하시는 어머니의 생대에 질릴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가끔은 남편이 차라리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도 버린 자신을 어머니가 거뒀다 생각해서 차마 그러지를 못했죠. 그래서 어머니가 수많은 사고를 치고 섭섭하게 하셔도 남편은 속으로만 삭힐 뿐 어머니를 저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 남편 때문에 저도 며느리 도리는 하며 지냈어요. 일하기에도 바쁜 저를 불러다가 자기 살림을 시키고 시집살이를 시키는데도 군말 않고 시키는 대로 다 해드렸죠. 결혼을 한 이상 시어머니도 제가 챙겨야 할 가족이었으니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남편에 관한 것이었어요. 남편은 어머니 빚 때문에 적성에 맞지 않는 정육 일을 시작했고, 사실 저는 돈을 덜 벌더라도 좀 더 안전한 일을 했으면 싶었는데, 남편은 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돈을 생각해서라도 벌이를 더 줄일 수는 없다며 그 일을 참고 다녔죠. 아무래도 위험한 칼을 쓰는 일이다 보니 남편은 여기저기 다치는 일도 종종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늘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전날에도 어머니와 다투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그런지 좋지 않은 컨디션으로 출근한 남편이 결국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간 남편 소식에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병원으로 뛰어갔죠. 어머니, 그이가 다쳤나 봐요.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어머니도 빨리 오세요. 뭐? 윤호가? 아니, 뭐 얼마나 다쳤다니?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막 듣고 가는 중이라 아직 자세한 건 몰라요. 그럼 네가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때 연락을 해라. 무슨 상황인 줄도 모르는데 우르르 다 가서 좋을 게 뭐가 있니? 저는 혹시나 큰일이라도 났을까 손이 덜덜 떨리는데 시어머니는 아주 태평해 보이셨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이 다치거나 말거나 자기 안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니 별로 기대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병원에 피를 흘리며 실려갔다는 얘기에도 그렇게 묻어날 줄은 몰랐어요. 결국 저는 무관심한 시어머니를 뒤로 한 채 홀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수술실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큰 수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칼에 다치는 사고였기에 봉합 수술을 하고 수혈까지 받아야 했던 남편의 상태는 누가 봐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이는 수술 잘 끝났어요. 다행히 목숨이 위험한 정도는 아니라는데 그래도 수술까지 해야 했어요. 많이 다친 거니? 내가 꼭 가봐야 해? 바쁘시면 오지 마세요. 제가 챙길게요. 아마 회복까지 몇 달이 걸릴 테니까 당분간은 일을 쉬거나 아예 그만두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병원 일 때문에 좀 바빠서요. 나중에 남편 일어나면 그때 연락드리라 할게요. 올 생각도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에게 크게 실망한 저는 굳이 올 필요 없다는 말을 남긴 채 그 뒤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이 병원에 있는 동안 혼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남편이 그 일을 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는데 결국 사고까지 난 걸 보니 더는 두고 보지 못할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그런 일 시키지 않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하던 저는 장사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정육점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고깃집을 차려볼까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나이도 너무 어렸고 선뜻 자신이 생기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되고 보니 내가 뭐라도 나서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기로 했어요. 남편이 누워있는 동안 혼자 가게를 알아보러 다니고 그렇게 가진 돈을 전부 끌어 고깃집을 차린 저는 그날부터 죽기 살기로 노력했습니다. 가게가 망하면 다 죽는다는 생각에 누워서 편히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그래도 부모님 덕분에 좋은 고기 볼 줄은 알고 있었고 예전에 고깃집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한 경력도 있어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덕분인지 가게는 생각보다 금세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픈 전부터 미리 잘 알아보기는 했지만 주변에 저렴한 고깃집이 없는 탓에 비교적 저렴한 저희 가게는 늘 손님들이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름아름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단골 손님들도 금방 생기게 되었네요. 저렴하고 질 좋은 고기로 손님들을 사로잡은 저는 비법 소스와 사이드 메뉴들을 개발하며 가게가 맛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노력이 배신하지 않았는지 가게 반응도 좋았고 정말 전에 없이 벌이가 좋아졌어요. 남편은 몸만 다 나으면 가게를 도와주겠다 말했지만 제게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신 하고 싶었던 공부 지금이라도 다시 해보는 게 어때? 괜히 미안해서 거절하지 마. 나 당신 생각보다 잘 벌고 있고 벌써 등록금 할 정도는 마련해 놨어. 솔직히 그 몸으로 다시 일하는 것도 무리다 싶고 나는 당신이 꿈을 포기한 거 항상 마음에 걸렸어. 내 꿈은 내 가족들이 당신이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내 꿈을 위해서 당신 꿈을 이뤄줘. 꼭 그랬으면 좋겠어. 제 고집을 아는 남편도 평소처럼 괜찮다는 얘기를 쉽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마 자기도 여전히 공부에 대한 미련이 있었을 거예요. 저와 저희 부모님의 설득 끝에 결국 남편은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머리는 워낙 좋은 덕에 대학 입학은 어렵지 않았고 남편은 10년 만에야 대학 입학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제가 가게를 차렸다는 것도 남편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것도 시댁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다치고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연락 한번 제대로 없던 시어머니에게 굳이 그런 희소식을 알릴 필요가 있겠나 싶었어요. 애초에 바라는 게 없으면 연락을 하지 않으니 자기 딴에는 남편은 백수에 저는 병원비 대느라 뜯을 돈이 없겠다 생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덕분에 오히려 좋았죠. 그래서 가끔 연락을 하면서도 앓는 소리만 했네요. 어머니, 저 요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남편은 다쳐서 재활하느라 돈 들지, 일도 못해서 돈도 못 벌지. 이럴 때 어머니라도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근데 어쩌겠니? 니들 좋자고 결혼했는데 또 부모한테 손을 벌리려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해봤자 나도 도리가 없다. 그냥 니들끼리 어떻게 참고 살아봐. 나 끊는다. 혹시나 해서 떠본 얘기지만 정말 매정알이 많지 관심 없는 시모에게 저는 없던 정도 뚝뚝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락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사이 제 가게는 최고 매출 7천만 원을 찍었고 남편은 늦가기 대학 생활을 즐거워하며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제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바쁘지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에 더는 바랄 게 없다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모가 제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야, 가게 차렸다면서 나한테 연락을 안 해? 그동안 지들 사정 어려운 줄 알고 봐주고 있었더니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가게를 차렸어? 너는 네 시엠이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지?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는 최대한 미루고 싶었는데 어디서 알았는지 시모는 가게로 찾아와 난리를 피웠습니다. 잘 되면 말씀드리려 했다고 겨우 달랬는데 시모는 그 다음날부터 거의 매일같이 가게에 찾아와 고기를 거덜내기 시작했죠. 혼자 와서 한 끼 먹고 가면 제가 그 정도 대접 못할까요? 친구가 얼마나 많은 건지 매일같이 우르르 사람들을 끌고 와서 외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매번 비싼 것만 골라 먹으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계산은요? 너는 가족 간에 그렇게 빡빡하게 할 거니? 한두 번이면 몰라도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저도 빚내서 장사하는 건데 이러면 가게 월세도 못 내요. 너는 잘 살면서도 맨날 죽는 소리 하더라. 누가 떼먹는다 그랬니? 당장은 안 되고 다음에 줄 테니까 외상 달아 넣어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줄 테니까. 한 번에 몇십만 원씩 먹으면서 대체 얼마나 퍼주기를 원하는 건지 시모는 마지못해 외상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갚을 생각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애써 마음 잡고 공부하는 남편에게 걱정을 끼칠까 싶어서 저 혼자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도 제 남편 눈치는 보이는지 매번 남편이 없는 시간에만 왔다 가곤 했죠. 그날도 시모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과 가게로 몰려왔고 평소처럼 계산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계산해야 하는 거 아니요? 아유, 괜찮다니까 그러네. 여기 사장이 우리 아들이라니까. 아들 가게에서 돈 내는 엄마 봤어? 아들은 어디 갔어? 우리 아들이 사장인데 가게 지키고 있겠어? 사업하느라 바쁘지. 시몬은 뻔뻔하게도 저를 앞에 두고 아들 가게라 괜찮다며 돈을 내지 않았고, 저도 다른 손님들 계신데 소란을 만들 수 없어 두고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나 그 광경을 보고 시모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의 가게에서 먹었으면 돈을 내야지! 무전취식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아니, 윤호야,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들이 돼서 엄마한테 그것도 못 해줘? 엄마 같은 소리 좋아하네. 난 당신 같은 엄마 없어. 고소당하기 싫으면 여태 밀린 외상까지 계산하고 나가. 남편은 평소답지 않게 시모에게 단호했고, 그런 아들의 모습에 시모 역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래서 자식 새끼 키워봐야 소용없다는 거야. 내가 무슨 고생을 해서 너를 키웠는데. 근데 네가 지금 돈 몇 푼에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네가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했다. 네가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결혼하더니 이상해졌어. 네 년이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닥쳐. 여기서도 또 남 탓을 해. 혜연이 가게에서 행패 부리지 마. 당신은 항상 남 탓이지? 옛날에도 아버지 탓하고 나중에도 내 탓하고 지금은 혜연이 탓을 해? 솔직히 말해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힘들게 번 돈 받아가기만 했지 당신이 뭘 해줬냐고! 그게 왜 내 탓이야? 네 애비 탓이지? 무능한 그놈 때문에 내가 너 떠맡아서 나만 이 고생한 거 아니야? 이 새끼가 결국 지 애비 닮아서 엄마 앞에서 행패를 부려? 네 애비랑 똑같은 쓰레기가 되고 싶니? 그래서 저딴 년 만나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순간 남편이 시모의 뺨을 내리쳤고 주변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제발 닥치라고 했지? 내 욕하는 건 용서해도 아버지랑 혜연이 욕하는 건 못 참아. 내가 지금 누구 만나고 온 줄 알아? 아버지 만나고 왔어. 그동안 당신이 나랑 아버지의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다 듣고 왔다고. 근데 내 앞에서 끝까지 거짓말이네? 윤호야, 너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야. 엄마 말 들어.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니, 응? 아버지 말 안 들어도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너무 잘 알아. 당신 나를 한 번이라도 자식으로 생각하기는 했어? 내가 수술 받고 누워있는 동안에도 찾아오기나 했냐고. 내가 아플 때 죽 한 번 끓여준 적은 있고, 나는 그동안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그런 인간이어도 참고 버텼어. 근데 아니더라? 아버지는 그동안 나를 그리워했다더라고. 뒤늦게 알게 된 진실은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요구로 쫓겨나듯 이혼을 당하시고 돈을 벌러 해외에 나가 계셨고, 그동안 타지에서 열심히 돈 벌어 아들에 대한 양육비는 물론이고 남편 대학 등록금까지 모두 보내셨답니다. 심지어 시모는 그 사이 병원비며 이런저런 명목들로 아들을 들먹여 아버님에게 돈을 뜯어내고, 그러면서도 아들이 보고 싶다는 얘기에 아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둘 사이를 이간질하며 부자 상봉을 막아왔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돈만 보내시면서 아들이 잘 사는 줄만 알고 계셨고, 얼마 전 귀국하셔서 지인으로부터 저희가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으시고는 뒤늦게 남편을 찾아오셨답니다. 그제서야 매정한 친모의 실체를 알게 된 남편은 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는 친모의 모습에 기가 막혔고, 더 이상 천륜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도 없이 친모와 연을 끊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이후에도 끝까지 저를 찾아와 아들 마음을 돌려보라 강요했지만, 제가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무전취식으로 고소하겠다며 경찰을 불렀더니 그 뒤로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네요. 그 뒤로 남편은 아예 번호도 바꿔버렸고 시모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어렵게 만난 아버지를 마음 편히 모실 수가 있었어요. 지금 남편은 공부를 열심히 하며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아버님을 모시며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아버님이 건강 문제 때문에 잠시 귀국을 하셨던 건데 다행히 지금은 치료를 잘 받으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은 공부로 바쁜 남편 대신 제 가게 일을 도와주시고 저희 부모님과도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제가 늘 이런 가족을 바랬었는데 이제서야 이루게 되어 저는 너무 행복하네요. 게다가 얼마 전 저희 부부에게 아이 소식까지 찾아와 주어 이제는 정말 더 바랄 게 없다 싶어요. 남편 인생의 불청객이었던 그 사람만 빠진다면 말이죠. 욕심 많은 그 여자가 또 어떤 식으로 찾아올진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다시는 그 여자에게 당할 일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남편에게도 이제는 지켜야 할 다른 가족이 생겼으니 말이에요. 그럼 저희 가족 앞으로도 열심히 살기를 응원해 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도 다들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